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한 건데요. 21세기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전면전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단 돈바스 지역에서의 교전으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전면전으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사실 그동안의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전면전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예. 이거는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 러시아도 뭐 정말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더랬는데요. 예. 일단 뭐 그 예상은 좀 빗나갔고 네. 근데 이제 한두 달 돌이켜 보면은 그 미국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러시아의 그 전면전 침공 가능성이 있다는 걸 대통령하고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직접 그 거론을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미국의 정부가 굉장히 그 정확했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그런 일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예. 러시아는 일종의 이제 뭐 기만전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한범 의원님 사실 저번에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갔다는 건 정말 대사님 말씀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일단은 오판으로 보여지고요, 푸틴 대통령이. 왜냐하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2위지만 경제력은 1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군 현대화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러니까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부 첨단 무기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걸프전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걸프전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연합 세력이 괴멸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거의 무혈 입성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지금 그 마지막 최후 1인까지 싸우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네. 시가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도 국지전이거나 네. 아니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 치료 지배 같은 정도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 최악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을 한 거고요. 결국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예상이 모두 빗나가고 있어요. 일단 초기에 그 의도했던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지금 진격 속도도 거의 둔화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나토, 유럽도 단합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금 반전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후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예프에서도 교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뭐 제2의 도시라고 하는 하리코프 쪽으로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제 함락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함락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나토 회원국에서 우크라이나 정규군에게 무기 지원을 결정했으니까요. 네.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요. 예, 그렇죠. 그
키예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주권을 함락시키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이제 전략적 수순을 생각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키예프 수도만 함락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냐? 수도를 함락한 다음에도 이제 러시아가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군사적인 이제 철수 방안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벌써 이번 서방 세계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그리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도 결정을 했고, 네네.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은행을 퇴출하는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서 그런 금융 제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그렇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이런 보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 키예프 함락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출구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단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 출구 전략으로 이어지는 뭐 하나의 탈출구가 또 푸틴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러시아 정부는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그 침공이 없다. 러시아는 할 수 없어서 이런 군사 행동을 한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벌였는데 네, 어쩔 수 사실, 없었다라는 거 이유네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성공한 그 인텔리전스하고 이제 미디어 그 경쟁에서는 러시아한테 확실하게 그 우세한 면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제 러시아군이 처음에는 일종의 기만이죠. 군 병력과 장비의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하루 만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서방 진영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러시아 정부가 다시 한번 또 그 긴장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MS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야전병원하고 혈액은행이 그대로 있었는데 전략적 무기가 옮겨진 흔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런 서방세의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얘기를 한다 했고 그 당시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대변인은 텔레그램 채널 계정에 올린 글에서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더선 등에 부탁한다. 향후 1년 동안의 러시아 침략 일정을 좀 공개해달라. 내가 휴가 계획 좀 잡게. 이런 식으로 비웃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다 맞았어요. 그러네요. 미국 측에서 발표한 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키예프를 목표로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네. 얘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아무리 뭐 이 신나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러시아는 정의의 편에 있다. 러시아가 곧 평화 협정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러시아 쪽 말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의 발표만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어떤 우위를 지금 계속 쌓아나갈지는 모르나 그것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전략을 세우는 데는 점점 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회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제 전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좀 궁금한데 대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태를 좀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 회담이 열린다는 전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우리는 전쟁보다 그 평화를 원한다는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 네네네. 두 번째는 그 러시아가 이제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네. 그 러시아가 원하는 입장을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제 회담은 열린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제안한 그 컨디션은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 협상 조건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협상을 위한 협상보다는 예. 또 대외적인 하나의 어떤 쇼업 차원에서 이제 면피형의 이제 협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네네.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뭐 아주 용기 있게 저항을 하지만 도저히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면은 또 우크라이나도 좀 컨디션은 안 맞지만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가 이제 회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또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홀로 설 수 여력이 없을 때. 없을 때,
예, 그리고 뭐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협상과 회담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예.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쇼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으로 눌러서 가는 협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가 그 서방한테 건넨 그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보면은 뭐 서방이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컨디션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본의를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뭐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러시아가 제안한 그 안보 리스트 보면은 도저히 그 서방이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잔뜩 늘어났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서방에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개입 없는 가운데 군사적인 개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그 서방의 어떤 스탠스가 명확한 건 어떻게 보면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린 라이트를 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협상에 가더라도 뭐 서방이 절대적인 좀 백업이 돼서 네. 어느 정도 좀 대등한 협상이 된 위치에서 협상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까지 기대를 걸었는데 네. 뭐 그것까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뭐 우크라이나도 좀 어쩔 수 없이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전체 이제 국민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설사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이든지 우크라이나 불리한 그 협상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걸 또 설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후과는 또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봅니다. 오래 갔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협회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초기에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양측 다 협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의도가 모두 빗나가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걸프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초기의 목표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모두 장림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까 봉 박사님 말씀했지만 스마트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통신망들이 민간인들,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모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 이동이 모두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반면에 러시아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정찰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희생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의 목표물도 미국만큼 제거를 못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대에 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정찰 기능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들이 더 긴밀한 어떤 첨단 무기보다 더 긴밀한 지금 네트워킹을 좀 정보망을 유지할 수 형성하고 있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인적 물적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전면전을 수행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을 한 거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의 사실 우크라이나 피해도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푸틴 계획은 다 틀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EU가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어제 EU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토 국가로부터 계속 무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예프를 함락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역을 점령하는 일은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푸틴도 어느 순간인간 발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조건들이 아마 돈바스 지역의 연구 하량, 그다음에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야 이런 쪽들이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내건 조건들이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집합이 젤렌스키 없어요. 대통령은 어느 경우든 지금 상황에서 수모가 있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지리한 협상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푸틴 대통령은 어느 순간인가는 명분과 실리를 챙기고 발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지속적인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다. 속전속결을 원했던 초기 목표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협상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저항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푸틴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주의자들로부터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전쟁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러시아 일부 내부에서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이런 공습 자체가 내외적 러시아 국외적으로도 과연 설득력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푸틴이 결국 노리는 건 무엇인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 절대적인 독재자이기 때문에 뭐 여론에 흔들리고 뭐 방향을 뭐 금세 틀거나, 바꾸고 이러지는 네. 않겠지만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비전을 제시할 그런 정치적인 압박을 느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정당했다 이런 이유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비군사화를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왜냐하면 네. 나토가 너무 동진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권과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정당한 수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치 세력들 신나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국민을 포함해서 네. 지금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나치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일시되고 러시아 군대와 나치 군대가 동일시되는 것이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군사 세력이든 정치 세력도 그 나치 세력과 동일시가 될 수가 없어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주장과는 완전 반대의 상황인 완전 반대인 거네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치 침공으로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국민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치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도 싫은 것이 러시아 국민의 심정이고 거기엔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소련 연방의 일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치 침공 특히 그 공중 폭격을 받아가지고 1939년에 끔찍한 파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너희가 신나치 세력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항전의 의지만 더 불태우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 국내 세력이라든지 서방 세력도 나치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유럽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나치에 가까운지는 너무 명확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전쟁을 그때 계속하고 시대의 사고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만 박사님께 지난번에 왜 러시아가 이런가, 왜 푸틴 대통령이 이런가, 공허함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때의 영광, 제국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현실은 남은 거는 아닌. 군사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위협은 더 느끼고. 근데 이제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비록 나토가 확장을 해서 동진을 했지만 이거는 나폴레옹하고 틀리다. 이거는 히틀러의 나치와 틀리다. 바르사바 조약이 없더라도 괜찮다 얘기를 계속했는데 푸틴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영토를 러시아가 편입시킨다고 해서 러시아가 과연 이런 안보 불안에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푸틴 정부의 개선이 자꾸 틀리기 시작하고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뭐 비난의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원래 뭐 코미디언이고 또 배우를 했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좀 뭐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이 진행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려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이런 모습들. 예, 우리 제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될 때 우크라이나 대사로 현직에 있었거든요. 아, 네네. 저도 이제 저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선거 과정이라든지 공약을 지켜보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통의 달인입니다. 달인이고 이제 우리 젤렌스키를 자꾸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이제 폐말을 하는데 예, 예. 물론 그분이 이제 배우 출신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수만 같은 거죠. 상당히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사업에서.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량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또 그 당시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젤렌스키를 선택했느냐? 네.
그 기존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실망감, 피로감을 신물이 나 있던 상황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좀 정치에 좀 신선한 정치를 좀 기대했더랬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의 특징은 그 정치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독일 대사도 정치 문화를 비교하면은 폴란드라든지 동유럽보다도 더 발달돼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쿠츠마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 어떤 그 열망이나 열망이라든지 대한 생각들이 있군요. 이게 상당히 그 높죠. 다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그 EU하고 나토 가입은 뭐 이미 이제 유시엔코 대통령 때부터 진행돼 왔던 그 외교적인 노선이고 그렇죠. 또 민감한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러시아하고도 어느 정도는 조금 조율을 해가면서 좀 러시아를 좀 덜 자극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분쟁이 하나의 빌미가 된 돈바스 문제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역시 뭐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뭐 일개 코미디언 같았다면은 지금 이런 마당에 본인이 홀몸으로 좀 그 과거 열친이 진짜 탱크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어떤 그 구제했던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원문 위원님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평가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네. 그러나 그분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을 보면 상당히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의 또 한 현상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영웅으로. 이미 영웅이 스토리를? 됐고 어느 경우에든 젤렌스키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푸틴의 오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건 1대 100의 싸움이고 네네. 푸틴 혼자와 전 세계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분열돼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단합된 그런 통합된 국민성이 그렇게 그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복잡하니까요. 왜냐하면 동부 지역은 러시아 영향이 크고 네네. 드니프로강 서쪽은 서구 영향이 크고 아. 그 과거에 코사크 쪽 대장부리와 영화에 있었던 그쪽은 또 크림반도 쪽은 코사크 계열이고 되게 근데- 복잡하게 섞여 있네요. 근데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단합된 통일된 국민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정말 예. 단합이 잘 되는 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젤렌스키가 서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어느 경우든 러시아한테 굴복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키예프가 함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의 악몽이 시작이 됐다. 악몽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동서독 통일될 때 네. 그 독일의 동독에서 수독이 소련군이 철수할 때 그 현장을 지켜봤어요. 그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미국하고 독일에게 요구했던 게 동독 지역 소련군이 철수해도 여기에 나토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고 구두 약속까지 좀 받았었어요. 아 구두로요.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매파들에게 의해서 이제 무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 동독을 떠나면서 푸틴의 거대한 상실감 우리가 동유럽에서 영향을 어떻게 잃어버리냐고 탄식을 하고 떠났다는 게 그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저런 오판을 지금 만든 거죠. 나토의 동진을 지켜보다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 여부가 논의가 되니까 예. 저런 오판을 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전체 우크라이나의 싸움이고 네. 전 세계의 싸움이고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는 지금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정반대의 젤렌스키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세 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이제 인상이 남는 게 푸틴은 좀 과거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현실은 지금 서방 국가나 뭐 미국을 비롯해서 푸틴에 대한 제재 또 금융결제 뭐 스위프트방에서 뺀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면서 계속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현실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효과가 좀 있어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바꾸든지 전쟁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좀 돼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제재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누가 그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느냐 러시아에서 거기에 달려 있고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 마음대로 그 국가안보 전략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작용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년 넘게 이제 완전히 독재 절대적인 형식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어 장치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이번에 전면전도 저희가 예상을 많이 못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후과가 보이는데 하지만 푸틴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은 달랐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국제 금융 체제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게 되는데 제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 전체라든지 러시아 기업, 개인, 시장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될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거에 상관없이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재가 효과가 있다면은 푸틴 대통령과 그 정치 체제 그리고 엘리트 그리고 시장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서방이 더 잘 파악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대러시아 전략을 더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계속 강수를 둔다면 네네. 결국에는 러시아의 외교안보 정책은 푸틴이라는 절대자가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수순으로 가야겠죠. 지금 사실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제재들도 이미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연합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제재들 앞서 말씀드린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제재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금융, 경제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뭐 러시아 10년 있었는데요. 어떤 러시아의 세계관, 역사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뭐 최근 1시간에 걸친 그 연설을 보면은 그분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뭐 정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푸틴이 이런 게 맞느냐, 저는 얻은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얻는 게 많다고요?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푸틴을 포함한 그 국제사회의 러시아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러시아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경청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목을 좀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결론이 나든지 이제 나토나 그 미국하고 동맹 없는 나라는 이제 뭐 푸틴한테 어떻게 이제 대들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구소련이 15개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네. 그 발틱 3국은 뭐 나토 EU 가입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그럼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러시아 포함해서 12개거든요. 그럼 12개 나라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감히 러시아에 이제 저항하겠다는 엄두는 못 낼 것 같아요. 그런 저항을 차원에서 했다가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그렇죠. 느끼는 어느 나라도 어느 지도자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그걸 감당할 만한 그 용기라든지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발틱 3국은 뭐 일단 논외를 하더라도 네네. 나머지 그 구소련의 12개 나라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향권에서는 그 회복이 됐다. 이제 문제는 그 푸틴의 이제 그 요구 사항이 여기서 이제 멈추느냐 아니면 뭐 97년 이전으로 이제 그 유럽의 안보 지도를 다시 돌려달라는데 거기까지 더 세게 나갈 거냐. 네네.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변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푸틴이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양비론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구소련 당시 뭐 붕괴 당시 구두가 되었건 어쨌거나 이제 나토의 동전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그 합의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뭐 지켜지지 묵살됐다라는 식으로. 안 왔고 네. 그 러시아가 힘이 있을 때 저항은 못했지만 네네. 그 러시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 내지는 좀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90대 10이라든지 이런 협상은 언젠가는 판이 다시 뒤집어지거든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독일을 대상으로 이제 가혹한 그 협상 내용이 2차 세계대전을 네. 야기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하고 좀 미국하고 EU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세력 균형에 이게 좀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제재가 됐건 군사 제재가 됐건 이거는 또 미봉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러시아를 그 서방권 또 어떤 그런 건으로 이제 포용하는 게 이제 최고의 협상이고 최고의 제재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지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좀 타협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 이제 경제 제재가 이제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자꾸 이제 러시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여파는 이제 그 우리 동쪽에도 그대로 봤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였던 그 관계 문제라든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뭐 저 제목대로 이런 신냉전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적인 그 대타협이 가장 큰 솔루션이다. 물론 그걸 위해서 이제 경제 제재 분명히 이제 필요한 건 틀림없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통 큰 타협, 러시아를 좀 그 국제사회에 좀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더 큰 그 빅픽처 하에 제재가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뭐 전 세계에 만약에 푸틴의 이런 행동들을 나중에 뭐 제재를 했음에도 받아주게 된다면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해서 좀 뭐 일종의 때를 쓰면 받아주는 형국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는 사실 전 세계에 좋은 메시지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그 선과 악이냐 옳고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처사가 이제 괘씸하지만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국 간의 하나의 패권 경쟁도 있거든요. 전 세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 모범적으로 이룬 나라는 200개 나라 중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사회 여러 가지 동조를 보면은 대부분 무관심하든지 또 일부 이제 근위주의는 오히려 러시아, 이제 중국 쪽에 동조를 하든지 그래서 너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그 선의의 가치만 갖고는 국제사회 전체를 좀 끌어오기는 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그 사안의 이제 발단은 우선 그동안 러시아가 너무 이제 무기력할 때 밀렸다는 뭐 그런 반감도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미국도 약간의 이제 국력이 좀 쇠퇴하고 유럽도 쇠퇴하는 그런 그 힘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이 틈새가 또 푸틴의 어떤 그런 그 도발주의를 야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근본적인 빅딜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지정학적인 그 위기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발생할 할 수 수밖에 있는 없다. 그 지정학 위기의 어떤 그 상시화 시대에 좀 돌입하는 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일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이제 나토 국가들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나토를 향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신냉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게요. 네네. 냉전은 뭐냐면 지구 절반이 공산권이었고 지구 절반이 자본주의권이었어요. 네네. 지금 러시아 혼자잖아요. 경제력도 11위밖에 안 돼요. 저는 어느 경우든 푸틴 러시아의 이게 끝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네. 거의 1억 명이 죽이고 죽었어요. 끔찍해요. 맞아요.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의 북극곰을 친구로 받아들일지를 고민해 왔어요. 소련 몰락 이후에 30년 동안 고민해 왔거든요. 네. 믿을지 말지. 근데 이번 푸틴의 행동으로 결국 믿을 수 없다. 러시아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단연코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 적어도 푸틴이 있는 한. 고민이 사라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올 수 있는 끊임없이 러시아의 수건이었던 유럽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는 전쟁, 네. 하나는 서구화. 네네. 근데 둘 다 실패한 거죠 지금 이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제재가 효과가 있느냐 치명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럽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네네. 러시아의 수출품의 거의 70%가 지하 자원이에요. 지금 푸틴 대통령 그걸 믿고 지금 제재를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푸틴의 행동을 용인하게 되면 유럽 자체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금 용인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다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푸틴 러시아에게 지금 치명적이냐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럽 국가가 러시아의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여나갈 거예요. 경제 제재는 경제 제재고 네네. 이미 러시아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었어요. 의존도를 줄여 나갈 것이다. 줄여나가죠. 제재는 제재고. 당연히 저런 러시아에게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공급받고 있는 가스관도 이제 끊을 거고요. 점차적으로. 물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오펙이 증산하고 네네. 미국이 다른 대처를 방식을 셰일가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지금 다른 나비 효과로 다른 쪽으로 많은 방안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푸틴 대통령이 제가 왜 자꾸 오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는데 이번 침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행위가 정당화된다 그러면은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유럽 자체가 지금 붕괴합니다. 거기다 지금 핵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지금 푸틴 대통령의 정신 건강까지 의심할 정도로 지금 푸틴 대통령을 협상 대상으로 안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는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 얻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고요. 저도 가슴 아픈 게 러시아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영원히 동토 왕국에 갇히게 되는 적어도 푸틴 체제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고립의 결정을 내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었을 텐데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많다면 참 행동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선택을 내린 거에 대해서 향후 또 시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의문이 들고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특별총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보리의 어떤 그 정해진 의견들이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강제력을 가지겠지만 통과가 결의안에서 이제 되면요. 비토권을 행사한다면은 이제 통과가 되지 않겠고. 그러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기권한 것은 뭐 놀라운 건 아니지만 또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지도 않았거든요. 애매한 상황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다지 이제 적극적으로 러시아 행동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의 이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 사실 이란의 영향력 확장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한테는 그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너무 구속으로 몰지 않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이제까지 입장이에요. 예. 근데 아까 조한모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경제와 이제 정치가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가는 그것이 이 글로벌화되는 세계의 현실이 되었다. 이제 돌이킬 예. 수 없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그 경제 안보상을 하나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제 안보 부가 신설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부가 생길 정도로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걸 따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네요. 또 이제 과연 권위주의 정부와 시장이 같이 갈 수 있는가? 이제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뭐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 일본 보면은 사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도 경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뭐 러시아, 네. 비록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긴 했지만 그랬고 GA까지 도달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퇴출됐고 중국의 이제 시진핑 정부는 과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시장 경제가 같이 갈 수 있는가를 계속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 그 시스템에서 퇴출당하고 난다면은 네. 이제 세계는 두 가지 체제로 되겠죠. 아까 조한 박사님 얘기하신 거는 구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이 있었고 자본주의권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세계는 다 자본주의를 합니다. 자본주의를 하지만 정치 체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체제가 있고 권위주의 체제로 시장 경제와 같이 가는 체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남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러시아를 환영할 것이냐 아니면 부담스러워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은 서방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은 계속 더 깊어지겠죠. 중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뭐 입장은 그렇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갖고 뭐 대만과의 관계를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뭐 공산주의가 되었건 뭐 권위주의가 되었건 중요한 거는 그 말은 참 믿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뭐 여러 면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했다라군요. 또 시진핑이 저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네. 그건 뭐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만 뭐 제가 그 중국 입장이라면은 예. 중국은 지금 상당히 그 꽃놀이패 두는 것 같아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최고의 국가적인 이해관계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 그 국가를 좀 더 키워가지고 네. 어떤 그 지정학의 어떤 패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지.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국가 우선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또 그런 그 권위주의 체제를 누렸을 때 자기들이 어떤 장기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하고 국가적인 이해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갖고는 읽을 수가 없다.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부담은 이제 미국하고 어떤 그 경쟁과 갈등인데 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조커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만약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검이 가면은 네. 그 러시아가 상당히 본의 아니게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크림 사태가 이제 2014년 재개됐고 네. 지난 8년 동안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지난 8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놀랍도록 가까워졌다는 거. 제가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하면서 느꼈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그 우려는 굉장했거든요. 그런 그 잠재적인 우려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파트너를 얻고 얻은 것이다. 그 미국하고 좀 더 대범한 그 경쟁 갈등을 예, 또 할 수 예.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네. 또 그런 게 지나칠 것 같으면 뭐 대만이 됐건 한반도가 됐건 조금 더 중국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활동의 범위를 갖다가 레버리지를 더 좀 높여줬다. 넓혀주는, 그 대외적으로는 뭐 협상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네. 내면으로는 상당히 저는 이 판을 상당히 즐기고 있다고 봐요. 아, 중국은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어떻게 보세요? 피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숨어 다니거든요. 아, 숨어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편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이 푸틴이 이 권위주의 국가 모두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봐라, 권위주의 국가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거냐,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대만은 군사 강국이거든요. 물론 압도적으로 화력이 높지만 그러니까 이게 꼭 중국에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세계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한테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까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전으로 이어가면서 전 세계의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정말 오판을 한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좀 지켜보시면서 저희도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항구 전 대사, 조한범 위원, 공영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